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우리 방송 내내 댓글로 올라와서 준비를 내가 그럴 줄 알고 끝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텍스트 제목에 나와 있잖아 이미. 이명박근혜 사면 아니 되어오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근혜 사면론은 비판마다 맞다갑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끌고 왔다는 것은 진영과 진영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일종의 항복선언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명박근혜 사면에 있어서 가장 전제 조건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사면의 가장 대표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두 사람의 대국민 사과예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는데 말이 그런 거 아니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징역 4년을 때려버린 이유가 뭔데? 논리에 의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 그게 정경심 교수의 4년을 선고한 이유라니까? 반성하지 않는다고? 그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명박근혜를 사면을 꺼낸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대통령 지지율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면론으로 뭔가 국민들 마음을 풀겠다. 저쪽 사람들의 마음을 풀겠다는 건데 전략으로는 가장 멍청한 전략인 거예요. 왜? 지지율이 왜 빠집니까? 건건이 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함에 지지율을 빼고 있는 거야. 지금 지지를 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지가 빠지고 있는데 이명박근혜 사면론이 뜬금없이 나와. 그러면 지지자들은 뭘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걸 지자고 비슷하게 똑같이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어? 영수회담을 민주당 대표가 제안을 해. 이게 굉장히 엄중하고 막 엄청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지율 조금 빠지는 것이. 싸워서 이기라고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못 쓰고 뻔뻔히 지는 느낌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지지를 빼고 있는데 사과도 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한테 사면하자는 건의를 해? 지금 정세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오판하고 있는 거라고. 이것은 과유불급이야. 이런 이야기 나올 필요가 없는데 당대표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논란이 되면서 이명박근혜 사면으로 가는 굉장히 좋은 징검다리를 놓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국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명박근혜 사면을 꺼내거나 이명박근혜 사면이 된다고 하면 저쪽에서 잘한다고 박수를 쳐줄지언정 지지율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니들이 우리한테 졌지라는 저쪽에 기세만 올려줄 뿐이에요. 왜 이런 멍청한 짓들을 여권 내서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사실 무엇보다 부적절한 게 말 그대로 이거는 또 어떤 사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냐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두 사람은 사면해 줄 거다라는 사인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이분은 가장 중요한 그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 두 사람 사면해 줄 수 있겠다는 사인을 넣어버릴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심각한 헛발질을 하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진영의 제일 잘못된 적폐 같은 거야. 저쪽 새끼들은 정경심, 조국 두 사람 밟아버리려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4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중형을 때리잖아요. 근데 반성도 하지 않는데 저쪽 사람들 마음 풀어주겠다고 사면을 먼저 이야기해. 이게 적폐라는 거야. 최소한 역사에 우리가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잘못했던 자들이 반성하지 않는데 우리가 나서 사면해 준다는 이야기 자체가 촛불 시민에 대한 엄청난 배반이에요. 최소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박근혜가 사과하고 이명박이 사과하고 한 최소 5년, 10년쯤 지났을 때 사면 얘기가 나온다면 그나마 좀 수긍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아젠다 싸움에서 막 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지지율 회복하자고 사면을 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근데 그 지지율은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저쪽 사람들이 야 니들 우리한테 무릎 꿇었구나라고 의기양양할지언정 그게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 지지율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거나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저쪽 세력한테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면으로 새 벽두부터 사람을 흔드냐 말이야. 그리고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만큼은 사면할 권한이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가 어떤 뭐 수사권이나 이런 행정적 권력을 통해서 잡아와가지고 사법적으로 처분을 한 거다 이런 거라면 뭐 행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형벌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는요. 형식적으로는 행정부가 잡아온 거지만요. 실제로는 국민들이 수천만 명이 모여서 끌어와서 잡아온 사람이에요. 그냥 행정부가 어떤 정치적 결단이나 행정적 필요 등에 의해서 사면을 하고 말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뭘 조심스러워하는 편이냐면 저는 아직도 이낙연 대표가 정말로 이런 말을 이렇게 맥락 없이 무뜬금으로 했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 워낙 우리 기러기에 대한 믿음이 잘 깊어요. 얘네들이 사실만 말할 리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워낙 깊다 보니까 또 무슨 오보가 있다든지 맥락을 좀 이렇게 앞뒤를 끊어버리지 않았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긴 한데 정말 만약에 사실 만에 하나라면 이런 말도 하고 싶진 않은데 그 말 자체가 이미 메시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다면 정말 이낙연 의원님께서는 크게 잘못 생각하신 거고 이 부분은 지지자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됐잖아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잘못된 사명이나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협치라는 말로 해서 이명박과 박근혜 사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거기에서 용납하지 않죠. 우리가 왜 촛불을 들었은가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그 적폐들의 무르치고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박근혜 탄핵하고 이 구속은 다른 거잖아요. 탄핵되고 거기에 대한 범죄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죄인이고 이 사람이 형을 잘 살고 있을 때 나중에 문제인 거지 지금 때 정치적으로 한다고 해서 솔직히 저는 가장 필요한 게 민주당 다워한다고 봐요. 민주당 다워야지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저 지지율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막상 그래도 그 사람들 절대 인정하지 않고요. 솔직히 여기에 계속 그 국민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 화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정권 말 한 이제 임기가 한 1년 조금 더 남은 거거든요. 내년 3월 달이면 이미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끌고 간다는데 정치를 정말 이상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지지 51%만 있으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은 투표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단단한 지지율 40%면은 정권이고 뭐고 다 끌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명분이. 그러면은 이렇게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만으로 지금 이명박이 동부구치세 없다 그러지. 이명박이니까 누리는 혜택이에요. 그게 불공정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사면을 먼저 꺼내는 거. 물론 어저께 전날 선학규 씨가 이명박근혜 사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기는 한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직접 한 말이에요. 대통령한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 뭐 두 사람의 지금 법적인 상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과유불급이죠. 똥볼 차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분석하거나 어떤 지지층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분석할 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명박근혜 사면 안 해준다고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젠다 세팅이 이상하게 된 거야.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이 있을지언정 이명박근혜 사면해주면 저 태극기 부대가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답니까?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일반적인 건전한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명박근혜 아무 명분도 없이 사면해주면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이런 멍청한 선택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난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역대급 헛발질 두 번째 들어간다고 봐요. 전국민 전환지원금 이야기할 때 애초에 보편적 지급의 싹을 잘라버렸던 것이 이 지지층 내에서 상당 부분 표를 잃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굉장한 엄청난 헛발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진영과 진영이 싸울 때는 저쪽 표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가장 멍청한 정치를 모르는 소리예요. 저쪽 표는 웬만해서 오지 않아요.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중에 개혁적 중도층을 흡수하는 게 선거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저쪽을 설득하는 방법은 없어요. 대한민국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 중에 51%를 먹는 것이 정권을 가져오고 국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예를 들면 이명박이가 박근혜가 어떤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아프게 했던 지점들 머리 깊이 사죄 드린다. 앞으로 굉장히 자중하면서 그 죄값을 받고 살겠다라는 메시지가 한 50차례 나와도 국민들은 용서를 안 해주는 거거든. 나치를 반성하는 독일처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성 투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뜬금없이 국민 화합 차원에서 속마음은 지지율 때문에 이명박근혜를 사면하겠다고 하는 건 항복선언이에요. 정치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니 이 상황에서 지지율 때문에 사면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정도면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정말로 지지율이 떨어진 그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라고 이명박근혜 사면을 이야기하는 수준의 정치적 능력이라면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가망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정치적 센스, 그 정도 정치적 실력으로 우리나라에서 대권을 넘본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어요. 우리 쪽에도 사면한 사람이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셨고 그리고 이게 사면권은 대통령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가는 거지 그걸 좀 아무리 의견 개진이라고 하지만은 조금 약간은 이 시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새해 첫날 아침부터 이렇게 화나는 뉴스를 전달해 주셨으면 저는 해명이든 사과든 그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오후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을 지금 화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기분이 나빠져서 막 기사에 댓글도 확인하고 했는데 저차도 너네 지지율 빠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너네 봐줄 줄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다 응수가 되더라고요. 어느 누구 하나 반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자가 묻는다거나 할 때 정치인의 오디는 그래도 중요한데 역대급 활발해지라고 말한 이유가 어떤 이슈도 없고 명분도 없잖아. 전날 손학규가 한마디 한 부분은 영향을 받았지 안 받았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특유의 그 국무총리 할 때 국회에서 잘 받아치던 스타일로 넘어가면 돼요. 이건 국민들께 여쭤볼 문제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인데 대통령께 이명박근혜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이낙연 대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기가 흐려지신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지지층과 개혁에 반응하는 중도층 갖고 하는 거예요. 저쪽 안 된다 휘둘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나 더. 국시급 우대생들 구제 부분은 올 것이 왔어요 지금. 정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기 시험을 땡겨서 나눠서 하는 것뿐이다. 근데 사실상 효과는 작년에 국시 안 봤던 학생들을 구제하는 효과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약불 먼저 맞을게요. 뭐냐면
이 부분은 아까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근혜 사면과 다른 문제로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 건 아니다. 좀 애매하지만 나름의 이해는 된다. 뭐 의사 수급이라든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부분인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신의 한 수라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꼼수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꼼수기도 하고 한수기도 하죠.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의대생들 분위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완전 대패닉이에요. 대패닉.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험이 가정됐다고 이렇게 작년에 시행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9월 초쯤에 시험이 시작이 돼요. 실기 시험이. 그리고 11월 중순쯤에 실기 시험이 끝이 나요. 그리고 12월 중순쯤에 실기 시험 발표가 나고요. 1월 초쯤에 이론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론 시험이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이론 시험이 끝나면 그 성적을 가지고 각 인턴에 지원을 하든지 초반에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이게. 근데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친구들이 시험을 거부를 해서 10월 달까지 시험을 안 봤을 때, 11월 초까지 시험을 거부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물리적으로 재시험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없어져 버렸다고. 왜냐면, 아니, 실기시험을 보는데 2달 이상이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이거를, 이론 시험 보고 실기 시험 보고 이론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하고 인턴 발표나 하고 이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시계가 있는데 시험을 다시 시간을 줘봐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재시험을 한번 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왜 또 1월이냐 늦게가 아니고 하는데 국시원이 대한민국에 국시원이 있어요. 그 의료 인력만 그 국가고시를 치르는 국시원이라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한 해에 보는 그 자격 관련 시험이 20개가 넘어요. 의사고시, 치과의사고시,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치위생사 해가지고 이렇게 수십 개의 직렬들 시험을 보거든요. 이 수십 개의 직렬들 한 해의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이 없는 공간에 비워서 실기시험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야, 내년에 시험 볼 때 똑같이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년에 시험을 보면 6,000명이 봐요. 6,000명이 보는데 3,000명이 볼 때도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올해 같은 경우 9월 8일에서 11월 28일까지인가 원래는 시험이 예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2배 기간을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걔네들이 무슨 형사 사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 보겠다고 지원했을 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시를 그대로 지금하고 똑같은 단계로 보게 되면요. 의사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의대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직렬의 학생들이 다 피해봐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좁은 기간 동안 타이트하게 시험을 보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물리적으로 그냥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1월 말에 실기시험을 봐요. 앞에 말씀드렸죠. 3,000명 보는데 한 2달 걸린다고요. 1월 말에 보기 시작하면요. 3월 돼야 실기시험 끝나는 거예요. 3월 돼야 실기시험 끝나면 이거 발표 바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발표를 또 한 달 있다 나와요. 기본적으로 인턴은 우리 학생들 학년 올라가듯이 본과 4학년 인턴으로 딱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인턴은 취업이에요, 취업. 내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어떤 병원에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3월 턴 지원할 때 지원을 못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지원 못해요. 물론 5월 턴, 9월 턴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1월 달에 시험 본 애들이 합격자 발표가 나왔을 때 이미 5월 턴도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해서 인턴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1년을 놀아야 되는 결론은 똑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건.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의대생들이 대패닉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공부 안 했거든.
1월 달에 이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3, 4일 남았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 시험 안 보고 놀고 있었을 거라고. 야, 우리 실기도 못 보는데. 그러면 이론 시험을 봐야 돼 말아야 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뭐 며칠 공부해가지고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의사고시 99% 합격을 알고 있는데 전혀 잘못 아시는 거예요. 80%대예요. 80% 초반대에서 80% 중반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보면요. 그 폭망이에요. 그냥 100% 폭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다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100% 폭망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정신도 차리지 실기시험 보러 가야 돼요. 실기시험 공부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족보도 안 나온 상태에서 실기시험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실기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인턴도 제대로 못 들어간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후기 시험, 그러니까 추가로 준 시험에 합격해서 인턴 온 애들은 공공병원에다가 인턴을 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턴은 취업이에요. 취업. 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3월 턴, 5월 턴, 9월 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턴이 나올 게 없으니까 인턴 애들이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공공병원에다가 TO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공병원 반대하다가 공공병원에 취업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보니까 그 전국은 50%를 비수도권 그리고 32%를 공공병원에 할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한 그 이야기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이슈마다 건건이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의사놈들은 도대체 뭐길래 그 막 어떤 불공정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그걸 집단으로 거부를 해도 다시 사실상의 재시험을 볼 기회를 주네. 정부도 그것이 원칙적인 입장이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 방역이 얘들한테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준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못된 선택이긴 하지만 전혀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슈는 저는 아까 이낙연 대표의 그 이명박근혜 사면이랑은 약간 다른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단적으로 그냥 극렬하게 까버리느냐 아니면은 극렬하게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게 안 되네. 이 이슈는 솔직히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한 번 드리면 지금 문제가 불공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불공정 문제라고 하면서 어떤 직업이 세상에 시험을 2번 보느냐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 재시험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994년에는 수능이 첫 해에 2번이었어요. 7월 달에 한번 보고 8월 달에 한번 보고 11월 달에 한번 봤어요. 그 해에는 수능을 2번 봤어요. 그럼 얘네들은 특별하게 불공정한 시험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사고시 같은 경우에도 1995년에 시험을 2번 본 해가 있어요. 그게 의사고시뿐만 아니라 한의사 시험이나 약사고시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험이 가해진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게 의료 직영뿐이라서 그 부분을 예를 드는데 의외로 그 재시험을 보거나 추가 시험 등을 통해서 구제를 해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에 대한 그 표본이 됐잖아요. 수능 어차피 맨 처음에 시행했던 거랑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추가란 것들이 원래 9월 달에 있던 거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추가가 되지만 그 전에서 그러면 시험을 봤던 5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염려는 돼요. 예. 뭐 그 정책이라서 뭐 코로나 위기이고 공공의료에 대해서 좀 지방에 있는데 한다는 그런 작용이 있지만 좀 이것은 좀 순리는 어기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순리를 어긴 게 사실은 근데 이게 정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정부가 순리를 어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학생들이 저는 학생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니들 의사 아니다. 예. 니들 아직 의사 아니고 학생일 뿐인데 자기네들이 무슨 의사인 줄 알고 뭐 시험을 거부하네 어쩌네 하면서 극렬하게 투쟁하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팽당한 거거든. 전공의들 자기네들 다시 어차피 병원 복귀할 거면서 학생들 단 하루 딱 하루 더 뭐 투쟁 현장에다 잡아놓으려고 자기네들 결정 날 때까지 너네들 시험 보러 가라 마라 이런 이야기도 없고 학생들 잡아놓만 놓고 있다가 학생들 팽해버리고 자기네들 병원 들어가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짧게 결론을 한번 내보면 정치의 메시지는 지금 시대에는 간명해야 돼요. 진영과 진영이 싸워요. 그 이낙연 대표가 좀 뭔가 이게 진짜로 사실이고 속마음이라면 정말 헛발질 하신 거고 사면 이야기는
지금 추세로라면 이낙연 대표는 앞으로 대선 주자 1위를 다시 올라가기 힘들어졌어요. 실제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나마 윤석열과 1위를 이렇게 반분하는 정도의 양상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메시지가 간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건축 아파트 분양가 공개, 원가 공개라든지 계곡에 있는 무슨 시설물을 치운다든지 최근에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들 중에 다주택자는 승진 안 시키겠다는 지적 안 시켜버리든지 최근에 그 일베 하는 공무원이 일베 그럴랬던 놈이 경기도 공무원 합격했다고 올리니까 바로 조치해가지고 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요 법적 조치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들이 간결하다는 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의 적폐가 있고요. 거대한 적폐도 있죠. 이 적폐들에 대해서 딱 아젠다를 세우고 그 아젠다대로 밀고 나가면 돼요. 그 민주시민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저들이랑 타협하는 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봤더니 윤석열 직무정지를 시켰더니 적폐가 풀어져 버려요. 같은 한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180석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니들 뭐 하고 있냐. 사실 법원의 그런 판결들은 민주당의 180석은 상관이 없는 거지만 사실 이런 측면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 집권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은 늘 이겨왔어요. 최근에 방역까지도 이겨왔어요. 근데 진다는 느낌을 드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밀려요. 그럴 때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오히려 선명하게 나가줘야만 민주당이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가 머리가 좋은 거죠. 이런 간명한 메시지들이 이재명 자체는 웬만한 것들은 다 보도를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상 아젠다가 비교된 아젠다가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는 당분간, 아니, 어쩌면 대선 주자 1위 1년 전만 해도 압도적인 대세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아젠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시대가 뭘 요구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출렁출렁 할 거다. 앞으로 남아있는 1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좀 그렇게 될 거라고 일단 봅니다. 에휴, 마지막에 끝이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 비판들이 그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비판할 때는 최소한 우리 편을 향해서는 쌍욕 가식이 없기. 제대로 된 비판을 해야만 먹히는 거죠. 뭐 이낙연 대표 막 쌍욕을 섞으면요 고려 대상이 아니 돼요. 사람들한테.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준비한 건 다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민주당 가입은 여러분들 계속 해주세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다음 가입 해주셔야 돼요.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지나가는 대표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 행위가 마음에 안 들면 탈당하실 수도 있지만 민주당을 바꾸고 싶다면 입당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건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